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늦추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증원 가능한 수준으로 의견을 모으고 1년 뒤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협회, 정치권과 국민대표, 교수와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꾸리고 해외의 제3기관에 우리의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의료 수요를 고려해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8일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히면서 병원 마비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입원해 있던 환자까지 퇴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불안한 환자들은 의사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울산의대 교수에 이어 국내 최대 수련병원을 운영하는 서울대의대 교수까지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가 계속되면서 병원마다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그리고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 결국 병원에 남는 건 사실상 간호사들뿐.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유지한다지만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은 마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필수 의료 분야 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진료의 주체인 교수님들이 빠지게 되면 병원은 사실상 그 기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기능이 마비되면 퇴원은 기정사실. 이 난국에 옮길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중증 환자일수록 치료 시기가 늦어질까 애같합니다. 의사들 파업 때문에 수술이 전면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중증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그걸 놓쳐버리면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버리면 하지만 환자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의사들이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급해 죽겠는데 저러면 어떡하나 빨리 좀 다 복귀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돌아오셔갖고 환자들을 제대로 잘 봐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앞둔 병원마다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원 사직했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며 진료 유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역시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 유지 명령 등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에서도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교수회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반 충북대 의대 대강의실에서 긴급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임시총회에는 충북대병원과 의대 교수들, 의대 학장, 병원장 등이 참석해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 사직 동참 여부, 그리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충북 의대생 집단 유급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뿐 선동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일부는 출석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태구 비대위원장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은 선동이나 사주 때문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하시고 떠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경찰에 출석한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2,000명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화의 장, 협상 테이블에 나와 주십시오.
두 사람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이들이 전공의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건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두 사람과 함께 경찰에 출석한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출석 일자 등을 문제 삼으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감이라며 다시 소환 일자를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지 불과 보름 만에 고발당한 5명 모두 경찰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지난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공의 사태 관련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고발과 함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지가 공개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의협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반면 의협은 해당 문건이 조작됐다며 최초 게시자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 교수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송갑석, 도종환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친명계인 박성준 의원은 서울 중성동을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전국 8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서갑에선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현역 송갑석 의원을 꺾었습니다. 송 의원은 하위평가 20% 감점 페널티를 안고 경선을 치렀습니다. 광주광역시 내 8개 선거구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현역은 친명계 민영배 의원이 유일합니다. 충북 청주 흥덕에선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명계인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광주 서구 갑 1위 확정된 후보는 조인철 후보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1위 확정된 후보는 이연희 후보입니다. 서울 중성동 을에선 박성준 의원이, 전남 목포에선 김원희 의원이 다시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원외 친명 강세, 현역 비명 약세 기조가 이번 경선 결과에서도 이어졌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하지만 추가 탈당 등 이탈 움직임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통합선대위를 띄웠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당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경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구 중구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을 거친 데다 후보자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구 남구 공천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동을 건 지 하루 만에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번복하진 않은 겁니다. 도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힌 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한동훈 위원장 역시 당사자의 생각 변화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그런 걸 스스로 바로잡고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공천이 취소된 김연아 전 의원과 달리 도태우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쳤고 핵심 지지층인 TK 민심 등 또한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공직 후보자 자격 박탈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 돌입한 여당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도 도덕성을 첫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 한동훈 위원장이 외연 확장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국민의힘의 오는 4월 총선 지역구 공천 경선에서 이용 의원과 이해훈 전 의원 등이 승리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정용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0개 지역구의 경선, 결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윤계 비례대표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 3자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에선 3선의 한기호 의원이 허인구 전 지원방송 대표이사를 이겼습니다. 전 현직 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성동을 경선에선 이해훈 전 의원이 부산에서 서울로 지역구를 옮겨 도전한 3선의 하태경 의원을 꺾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탈락한 3선 하태경 의원이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에 경선 여론조사 원데이터를 공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 의원은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차 경선과 2차 경선 사이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너무 믿기 어려운 사실상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원데이터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입장 유보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최종 입장을 내겠습니다. 납득이 안 갈 경우는 이의제기 외에 뭐 무슨 출마도 그래요?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YTN 정기 여론조사로 다음 달 총선을 앞둔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는 인천 계양을 가상 대결에서 두 후보가 박빙의 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은 최근 선거구가 새롭게 확정된 인천 계양을 선거구 남녀 유권자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 제1야당 대표와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의 이른바 명령대전이 성사된 지역구입니다. 80%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14%는 가능하면 하겠다, 대부분 한 표를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물었더니 민주당 이재명 후보 42%,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39%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투표할 때 후보가 소속된 정당보다는 인물을 더 고려할 것이란 유권자가 더 많았는데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보다 4%포인트, 원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반드시 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적극 투표층에선 이 후보 46%, 원 후보 44%로 격차가 더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았고 원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30대에선 비슷했고 20대에선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부동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커 보이냐는 질문엔 이 후보 54%, 원 후보 3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폭 반등하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의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뉴욕 증시는 큰 충격 없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물가는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1월의 상승률 3.1%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역시 1월의 0.3%보다 높았습니다.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세를 보였고 지난해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2월 3.8%로 소폭 내리며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1월과 같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못 미치면서 금리 인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가 잡혔다는 확신이 있어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mmittee does not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until it has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악은 피했다고 안도하며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S&P 500 지수는 1.1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4%, 다우존스 지수도 0.61% 상승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정인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도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달 말쯤 발표를 예상했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워싱턴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 보조금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3월 말쯤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다른 운전자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밤의 사건 사고 소식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물차 운전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종이장처럼 납작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7.5톤짜리 화물차가 먼저 가던 23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1시쯤. 이 사고로 7.5톤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23톤 화물차 운전자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이나 급정거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천안에선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뒷부분이 크게 파손됐지만 60대 택시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졸음 운전을 했다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저녁 7시쯤 전북 진안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도방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60대 주민이 아궁이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아파트 25층 옥상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이 옥상에서 개인 화로에 불을 피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신문 기사 함께 보시죠. 쿠팡 체험단 하세요. 링크 누르면 낚인다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최근 리뷰 체험단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오른쪽에 자세한 수법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범은 자신을 고객센터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상품 후기를 작성해주면 물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거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빼돌려서 소액 대출이나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수법처럼 바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어색하고 어눌한 어투를 쓰지 않고 실제 고객센터 직원처럼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 층도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쿠팡 측은 리뷰 체험단 모집은 문자 메시지로만 알리고 있다면서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가 온다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일이 보이스피싱인 걸 알아채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반복해서 강조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무심코 적는 일은 피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지금 사진이 한 장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 속의 모습처럼 주택가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양쪽으로 늘어선 경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지거나 좁은 도로의 경우에는 혹시나 주정차 차량에 부딪히지 않을까 조심조심해서 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주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 문제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신고가 날로 늘고 있고 또 신고를 당한 주민들의 민원까지 덩달아 급증하면서 기초단체들은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신고 운영 시간이나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이후에 실제 운영 시간 등을 축소하는 곳들도 생겨났는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거나 점심시간 또는 야간 시간을 제외하는 곳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상 자치단체가 불법 주정차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역시 주민신고제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운영 시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불법 주정차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차장 공급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삶 여기저기서 AI가 활용되는 사례 볼 수 있습니다. 항공업계에도 AI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KLM 네덜란드 항공은 최근 기내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는 AI 모델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AI는 과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항공편의 클래스별 승객 수를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높은 정확도를 통해서 기내식이 과도하게 실리는 걸 방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제 3개월 정도 이용을 해본 결과 기존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63%나 줄었다고 합니다. 한편 에어 인디아와 에티하드 항공 등은 AI 챗봇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항공편을 편리하게 예약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항공기의 유지 보수, 조종사 훈련, 다국어 고객 상담 등에서 AI가 활용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으로 환경 오염도 줄이고 또 언어 장벽 등의 이유로 해외 여행을 꺼렸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딸기와 관련한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기사에 그래프가 좀 실려 있는데요. 이걸 보면 딸기의 연간 수출 실적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기준 딸기 수출액은 7,108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정도 늘었고요.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 다음으로 수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동남아 국가들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한국산은 프리미엄 제품이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좋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K딸기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K딸기가 만들어진 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시장의 대부분은 일본 품종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3월에서 5월에 먹는 딸기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해서 봄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산 품종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면서 대표적으로 서량 딸기가 등장했고요. 금실과 죽향 등이 가세하면서 이제는 딸기 시장의 98%가 국산 품종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부 수출 품종의 경우는 종자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 국산 딸기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딸기 가격 역시도 많이 올랐는데요. 맛있는 국산 딸기를 마음 놓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오름세가 부디 진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한 명이 러시아 현지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공관이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된 한국인 백모 씨가 지난달 말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로 이송됐다며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 씨는 선교사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 이탈 주민 구출 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한 한국계 특검이 미 의회 증언대에 서면서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표현한 보고서 문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로버트 허 특검은 한국계인 자신의 뿌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My father remembers being hungry and grateful for the food that American GIs shared with him and his siblings. Their lives and mine w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were it not for this country. 특검 보고서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적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밀 유출 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심원들이 기억력 나쁜 노인의 실수로 받아들여 유죄를 편결할 것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로버트 허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고 공화당은 특검의 불기소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Mr. Hur, that you would ignite a political firestorm with that language, didn't you? Congressman, politics played no part whatsoever in my investigative steps. My question is, does that bear on the guilt or innocence of an individual? It certainly bears on how a jury is going to receive and perceive and make decisions.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건도 거론됐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은 정반대였습니다. Donald Trump is charged with willfully retaining classified documents and conspiring to conceal those documents, and he's facing additional charges for lying to investigators. Isn't that correct? These two reports are the culmination, in my mind, of the Department of Justice's two standards, and an example, again, of the Justice Department being weaponized against conservatives. 민주당은 허 특검이 공화당원인 점을 들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자리 하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허 특검은 정치적 야망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로버트 허 특검을 증언대에 세운 청문회가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리전 양상이었다며 8개월 뒤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묘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오늘은 신용사면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소액 연체자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단행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좀 담겼는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예, 2021년 9월 1일부터요, 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중에서요, 올해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사면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 264만 명,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1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신용사면을 좀 받으려면 바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좀 있습니까? 아니, 특별히 별도 신청을 하는 절차는 없고요. 그 즉시 상환을 한 즉시 그 대상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는 신용평가회사 웹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298만 명이고 개인 사업자는 31만 명이 적용 대상인데요. 그중에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미 전액 상환을 한 사람들은 개인 264만 명, 개인 사업자 17만 5천 명이 이미 상환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체 기록이 이미 지워졌고요. 나머지
나머지 대상자들도 올해 5월 31일까지 상환을 하게 되면 연체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교수님, 이번 신용 사면이 역대 4번째 사면인데 이번에 신용 사면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연체 기록이 삭제돼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연체 기록이 삭제가 되면 당연히 이제 신용 점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개인 카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용 평점 같은 경우는 평균 37점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15만 명이 약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26만 명이 신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7만 9천여 명이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요. 제1금융권 대출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제2금융권보다는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런 신용 사면이 있을 때마다 이제 거론되는 게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잖아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소액이지만 전액을 계속 상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신용 사면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좀 거론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번 신용 사면 조치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러 번 저도 지적을 해왔고요. 그래서 신용 사면을 이용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반대를 해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문제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제2금융권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사면 조치로 인해서요, 그 대상자 중 25만 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1금융권, 은행권이 제2금융권보다 그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제2금융권은 우량 고객,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제1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우량 고객을 제1금융권으로 뺏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제2금융권에서 기존에 연체를 걸렸던 사람들이 이번에 신용 사면을 통해서 다시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 점수가 올라가니까 다시 제2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신용 사면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사실 소득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영업 실적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용 사면을 통해서 신용 점수가 상승을 해서 이번에 대출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또 조만간 다시 그 대출이 연체를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고객들이 다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당연히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용 점수가 높은 고객은 제1금융권으로 이탈을 해서 제2금융권의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에서 기존에 연체가 있었던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안 좋았던 고객들은 신용사면을 통해서 신용점수 좋아져서 다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연체가 걸리게 되면 제2금융권의 건전성은 또 안 좋아지고 이런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반 안 좋아지는 그런 나쁜 상황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2금융권 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뭔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산 금리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서 사실 선량한 금융 소비자들, 다른 금융 소비자들도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짚어주셨듯이 지금 이제 차주들이 은행권으로 이동을 하면 제2금융권의 업황은 좀 불황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제2금융권의 불황이 그렇게 또 왜 이렇게 좀 나빠지는 게 문제가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금리 때문인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제2금융권이 나빠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금융권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금융권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왔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들이 제2금융권에 가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서라도 대출을 받아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2금융권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이런 대출 문턱을 더 높여서요. 가상금리를 더 높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신용평가를 더 깐깐하게 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왔던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 대출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래 단계인 등록대부업체로 가서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연쇄적으로 등록대부업체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던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거기서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정말 불법 사금융까지 밀려나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이나 제1은행처럼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의 예금을 유치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예금을 유치를 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제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안 좋아지면 고객들이 자신의 예금을 사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예금을 안 맡기려고 합니다. 그럼 제2금융권이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지면 당연히 또 대출을 해주기도 어려워지니까 점점 서민을 대상으로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서 이런 서민들을 위한 뭔가 포용금융이라든지 상생금융은 점점 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짚어주셨고요. 다음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얘기인데 이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 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수준입니까, 이게? 예, 지금 중국의 전기차들이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 작년에 수출이 103만 6천 대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 승용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합친 금액 수치고요. 이것은 2022년 대비해서 68.5%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수출 증가세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어가지고요. 올해 1, 2월에도 중국의 이런 전기차 수출은 17만 4천 대나 수출을 해서 1년 전보다 무려 14%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 전기차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여태까지는 성장해 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해외 시장으로 가려는 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앵커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60%나 차지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했던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큰 내수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려가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마냥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이제 삭감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 시장도 포화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도 이제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자들도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전기차 회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를 늘리기 시작한 결과로 지금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전기차의 대명사로 불리던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 중국산 전기차를 경계하는 발언을 좀 하기도 했잖아요. 이게 무역 장벽이 없다면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 중국 전기차 경쟁력 어떤 게 좀 꼽을 수 있습니까? 예, 가장 무서워하는 경쟁력은 역시 가격입니다. 낮은 가격을 가장 무서워하는데요. 중국의 가장 큰 전기차 업체는 비야디, BYD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비야디라고 읽는데요. 예, 비야디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싼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한국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가격이 1,44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의 그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내연차에 비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내연차와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판매량이 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 대에 1,440만 원이면 사실은 내연차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점이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중국이라는 시장이 아주 내수 시장이 크고 거기서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싼 것만 강점은 아닙니다.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판매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이게 차별화를 또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벌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급 전기차, 그다음에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본 거에 따르면 드론을 탑재하고 차량의 가격을 뭐 2억 원까지 높이면서 차량에다가 드론을 탑재해가지고 운전자가 차 밖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차량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캠핑족의 수요를 맞춰가지고 차량 안에 2인용 침실을 만들 수 있는 차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트렁크를 갖다가 주방으로 바꿀 수 있는 인덕션 조리기와 순간 온수 공급기를 트렁크에 설치한 차량도 생산하는 등 이런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고급화하고 차별화한 차량까지 생산하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선택지가 있는 폭넓은 차량을 생산하는 것, 이런 경쟁력을 지금 무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지금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이런 차별화한 정책으로 중국의 이제 전기차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결국에는 국내 업계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소비자 후생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 자동차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요, 기업들 간의 경쟁은 격화되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질 것이고요, 품질은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옵션이 들어간 전기차를 값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 국내 전기차 업체들도 여기에 맞춰서 가격도 낮추고요. 또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침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 전기차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품질의 전기차를 값싸게 살 수가 있어가지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전기차 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도 낮추고 더 좋은 품질의 차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EU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혈 경쟁까지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빠른 기술 개발과 혁신을 달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미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많이 올랐다고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요, 3.2%가 나왔는데 1월 달에 3.1%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도 0.4%로 1월 달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문가 예상치하고 동일하게 나왔는데 헤드라인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물가의 그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요, 전년 동월 대비로 3.8% 나와서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0.1%포인트 높지만요, 1월 달 3.9%보다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3.8%라는 것은 2021년 5월 달 이후로 최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좀 고공행진하는 이유를 좀 근데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비가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휘발유 가격, 이거는 에너지 국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휘발유 가격도 전월 대비 3.8%나 상승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상승률의 무려 60% 이상을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경제학에서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주거비도 순차적으로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또 하락을 하는데 시차가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신규 계약된 월세 계약이 주거비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지금 시차를 두고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통화 정책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인, 산유국의 감산 결정 여부, 그다음에 중동 정세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휘발유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사실 연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이라서 통화 정책과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그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지 뭐 이게 기대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시점을 놓고 지금 계속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렇게 물가 오름세가 좀 계속되면은 좀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발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변화하지 않는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기존에도 6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여기 방송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전망을 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얘기했던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1월 달에 전월 대비 0.9% 상승했는데요. 2월 달에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쳐가지고 사실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상승폭이. 그런데 왜 주거비 제외의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이게 사실 이달 말에나 발표될 건데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근원 PCE 물가죠. 예. 상승률에서 절반 이상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0.5%로 전월 대비 1월 달에 0.9%에서 하락했다는 것은 이번 달 말에 발표할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결국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의회 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고요. 확신이 필요한데 그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멀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얻고 있고 그 인하 시점은 멀지 않았다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정보가 사실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 전망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뉴욕 증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지금 상승 마감했거든요. 특히 S&P 500 지수 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아주 급등했더라고요. 좀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바로 근원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것은 이달 말에 발표할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6월 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등 AI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7% 이상 상승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 이상 상승, 메타도 3% 이상 상승을 해서 지금 미국의 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아버지 뻘 되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버젓이 근무를 계속해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주에서 5년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 2년 전 여름 직장 상사인 김모 부장과 함께 시험 운전을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 부장이 공터에 버스를 세운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겁니다. 버스 안에서요.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막 가슴을 만지고 막 입을 맞추면서 A씨는 상급자에다 차량 정비를 총괄하는 가해자에게 괜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소문이 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눈 밖에 나가면은 더 안 고쳐주죠, 차를. 반년을 소갈이하다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고 A씨는 하소연합니다. 회사에서 가해자의 정직 3개월을 내리긴 했지만 가해자가 주변을 의식해 출근한 것처럼 직장에 나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없는 영업장으로 노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반 가까이 지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나온 뒤에야 A씨는 가해자와 멀리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회사는 추가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임할 수 있다는 회사 내규가 있는데도 왜 조치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측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징계를 내린 터라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분리 조치에 대해선 A씨가 원하는 노선에 이미 기사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가 조치를 미루는 사이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YTN 윤웅성입니다. 술을 마시고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4시 반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편의점 앞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몰고 분평동까지 약 5km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다가 길가에 세워진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0.093%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겠고 도로도 미끄럽겠습니다. 우선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에서는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도로 빙판길과 살얼음이 예상됩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강한 바람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은 0.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대구가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무척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기질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